상장사인 ABL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4조 원 넘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주가가 52,800원까지 오르면서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계속되는 시장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은 8일 한국 콜마에 대해서 선케어 수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관세 수혜 모멘텀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8,000원에서 8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전거래일 한국 콜마의 종가는 64,500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도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일 오전 8시 5분 프리마켓에서 55,000원에 거래됐고요. 전날 정규장 종가보다 주가가 3.38%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가 기대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반등해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그 상승폭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만연한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시장 전략들도 여러분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꼼꼼한 전략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지스는요.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또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삼성전자 호실적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주가 자체는 다시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했고요. 다만 이제 실적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서 호재성 내용 또는 약간은 관망 내지는 부정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 두 가지가 산존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언론에서의 뉴스들은 호실적 발표, 서프라이징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예상치 상회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서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단에서의 4분기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조 원, 9조 원, 6조 원, 6조 6천억을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은 77조 내외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번에는 79조 원의 매출을, 그러니까 최근 내에서의 평균 매출 수준 대비해서 약간 상회하는 매출을 보여줬어요. 전체적으로 장사를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업황이 안 좋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매출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여전하게 반도체 수요에 대한 상향화되는 이런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6조 6천억 중에서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휴대폰 사업부가 이번에 장사를 잘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반도체에 있어서는 실적이 그렇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에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견들이 있었지만 8천억 정도 흑자를 냈죠. 그런데 지난 분기, 4분기 실적에서의 반도체 부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략 한 4조 원 정도의 실적을 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성과급을 빼게 되면 3조 한 중반 초반 정도 되는 실적이었는데 이 3조 초중반의 실적 대비해서 이번에 8천억이면 이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좀 악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크게 봐서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의 흐름, 전체적인 숫자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단에서의 상황은 지난 4분기 대비해서 부분 악화되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났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반도체 업황은 뭐 그런 대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조한 형태의 숫자를 보여줬을까?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이 사업 재편이었습니다. 돈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접어버리겠다라고 해서 LED 사업부라든가 기타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부진했던 사업부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비용 부분이 차감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연구개발, 그러니까 HBM과 관련된 또 2나노 또는 4나노 관련된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이번에 투입이 많이 되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다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JP모건에서 그렇고 전반의 그 레포트들의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2분기부터 디램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전체적인 매출단에서의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전체로 삼성전자를 딱 흐름을 봐서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나온 실적에 대해서 좋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관망해야 되는 건지 또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평가를 해보게 되면 당분간의 영역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에서는 아주 좋게 보는 관점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는 측면에서의 흐름으로서의 대응이 필요한 오늘 실적에서의 상황이다. 나쁜 내용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서프라이징한 긍정적인 내용에서의 실적 추구 형태의 발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에서의 삼성전자 오늘 호실적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성적을 내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를 크게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가 조금 불안하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관세에 관한 리스크가 집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을 또 뭐 베트남에서 이제 많은 그렇죠. 부품을 조달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의 실적이 의미 있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 리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휴대폰 부분에 네, 있어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미국 수출하고 뭐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단계에서 관세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관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보게 될 때 이게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의 기시다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뭐 가시적인 궁극의 그 산물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통화를 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오늘 뭐 어제는 많이 빠지지만 오늘 네. 강하게 또 급반등의 현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분 유연성을 가진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 대한 고관세율에 대한 지속 여부가 2분기, 3분기 해서 계속해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관측이 오히려 더 전망으로 유리한 형태에서의 관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런 관세 리스크가 없었다면 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더 큰 상승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혹시? 오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시장에서 관측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단이라든가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예상치는 지금 나온 데이터보다 상당히 낮은 현저히 낮은 수치로서의 시장 예상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6조 6천억을 발생시켰는데요. 5조 원 내외만 맞아요. 나오더라도 그냥 네. 잘했다라고 할 만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6조 6천억은 상당히 서프라이징한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반도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좀 달리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적 반응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좀 달리 해석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내용은 뭐 다소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바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관세 패닉의 출렁이는 환율 방향성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소폭 내리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고환율입니다. 1,470원이 넘어가는 수치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떡해요, 대표님?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저희 어떡합니까? 네. 우리가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중국도 부과하고 서로 히토리라든가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계속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면 아래쪽에서는 환율 전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환율 전쟁에 의해서 어제 시장에서 중국 증시가 12%, 뭐 일본 증시가 8%, 우리 증시가 5% 정도 하락한 이유가 환율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우려가 반영된 지수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트럼프 1기 당시에 2018년 그 무역 전쟁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대응 방식으로의 무역 전쟁에 그 치열하게 다퉜는지를 말씀드리면서 환율 상황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 말에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무역 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했어요. 근데 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25%에 대한 대중국 관세를 고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여기서 반응을 했던 내용은 위안화 절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안화가 6위안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위안화를 7.2위안까지 대략 한 20% 정도를 절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평균화가 돼버리고 등치돼 버리거든요. 20%의 환율 상황에서의 절하 그리고 관세 25%이 부분이 절하가 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 효과가 없어짐으로 따라서 그 당시에 시장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는 2018년도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반면에 미국 증시는 하락 이후에 물가 상승 요인이 발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무제한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을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했죠. 그리고 금리 인하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2018년도 무역전쟁에서의 승자는 저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견제를 했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중국이 환율로의 조작을 하는 형태로의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관세 부과 효과가 이번에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요. 네. 환율에 대한 아주 민감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환율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50%, 10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동남아 시장에서의 흐름이 출렁했던 요인이 최근 4월 들어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세하게 조정할 때는 레포, 영레포라고 해서 RP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환매부 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큰 폭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준율을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할 때는 원달러가 상승하죠. 약세로의 진행이 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RP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최근 3번 정도 4월에 들어서 3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준율 인하라든가 어떤 금리 인하 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진행을 하게 되면 환율이 또 변동하거든요. 최근에 위안화가 7.25 위안에서 7.3 위안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미세 조정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주시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환율 조작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최근에 30원씩 움직이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상승조다 밀리고 있죠. 네. 이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기사총재가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 유지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과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흐름이 상승 이후에
제한된 네.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환율 상황의 모습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시장이 좀 더 상승의 제한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환율 전쟁이 불안한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4월에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3개국을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월에 사우디 방문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틱톡 이슈가 있죠. 틱톡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그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지금 4월과 5월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적인 타협이라든가 어떠한 형태의 트럼프 또는 시진핑의 그 만나는 과정에서의 협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얽히고 설킨 이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리 시장에서의 악재 요소가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나오는 위안화 그리고 환율 정책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측면으로서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의 측면에서 여전히 환율 상황들은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원화가 굉장히 약세인 부분에 관해서 원인은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도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도 좀 많이 약세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굉장한 상승 약세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왜냐하면 균형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균형 환율이 뭐냐면 위안화라든가 유로라든가 엔화라든가 글로벌리 통화 수준 대비해서 달러와 가치 대비해서 평균 환율을 정하는 게 균형 환율입니다. 이게 국내 원 달러 수준에서의 균형 환율을 보게 되면 1,350원이 적정 수준에서의 환율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환율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좀 고평가되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 이건 해소가 됐죠. 네. 두 번째는 추경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됩니다. 산불이라든가 또 그렇네요. 네.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부양을 위한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2월에 미국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환율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6월 3일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 전후로 한 상황들 그리고 추경이 확보되는 상황들 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원래의 자리로 회귀되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도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과 시장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 지금 환율 상황에서 지수가 바로 올라가기 힘들고요. 1,400원 하향하는 가격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시장에서의 상승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환율 대비해서 국내 원달러 대비해서 지수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도 국내 원화에 관한 가치는요, 현재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 역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저희가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전쟁이 정말 좀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오늘까지 34% 관세 철폐하지 않으면 50% 부과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측에서도 조금 전에 담화문 발표해서 절대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게 이런 파장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을 미칠 텐데 어떤 시나리오 혹시 예상하세요, 대표님? 굉장히 크죠. 파장 자체가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죠. 터진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과 대미 수출 자체가 1등, 2등, 그러니까 1번, 2번의 아주 주요 수출국인 상황에서 이 1번, 2번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굉장히 갈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완전 해법은 솔직하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화해 또는 결합하는 이제 접점을 마련하는 과정이 나타났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어떤 예단에 의한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흐름을 읽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4월, 5월 또 틱톡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으로 계속 그 악화일로로 치닫겠다라는 측면의 해석보다는 항상 위기에서는 어떤 그 돌파할 수 있는 해법들이 마련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어제 기시다 총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통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정상 간의 회담은 내용이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한 정책의 통화 정책, 관세 정책을 진행한다라는 예정의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될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좀 유연하게, 특히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죠. 중국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게 된다라면 우리는 틱톡 매각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하는, 그리고 틱톡 매각에 대해서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한 발짝 한 발짝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의 흐름 판단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정말 많은 리스크가 시장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답답한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 상황에 맞게끔 전략들 열심히 한번 챙겨드릴게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폭락장에서도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섹터가 있다면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주 그리고 인맥 관련주 이런 또 기업들이 될 텐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사실 너무 테마주만 오르는 또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변동성에 의해서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다만 언제까지 매매에 동참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많이 얘기하죠. 누구 관련주다 이런 내용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흐름을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시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 대선이 3월에 있었습니다. 23년 3월인가요?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지금과 유사하게 정치 테마주 관련주들이 11월, 10월부터 계속 주가가 움직이면서 상승 흐름과 하락의 반복적인 내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 정치 테마주의 고점을 찍었던, 물론 전체 고점은 아니겠지만 아주 주요했던 종목들의 고점을 찍었던 시점이 1월 17일 전후입니다. 네. 시간 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정치 테마주의 지난 흐름에서의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를 한 2달 정도, 대략 한 2달 정도, 1월 17일과 3월 8일이기 때문에 대략 한 2달 남은 시점에서 이들 종목들의 고점을 찍었다라는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선거 한 2달 정도 남았지 그런데 않습니까? 얼마 안 남은 거네요. 네, 그러면 대표님. 정치 테마주의 흐름 자체가 일부 종목들은 움직인 종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최근까지 핫했던 종목들은 이제 고점 라인에서 걸쳐 있는 내용의 주가 진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이전까지는 좀 어떤 변동성에 의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형태로의 시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정책주를 봐야죠. 오히려 보자 그쪽을. 네. 과거에 제가 이제 각 행정부 시절마다의 정책주를 보게 되면 이전에 4대강 관련주가 정책주로 굉장히 시장에서 한 1년 동안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네.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과학, 출산, 교육 종목들이 네. 그 다음 행정부에는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행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팬데믹 때로 한해서 주가의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정부에서는 조선방산이 정책주, 원전 조선방산이 정책주였죠. 이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 행정부에 어떤 분이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제 계속 정책 관련 내용들을 피력하고 아마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뭐 출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될 수 있겠고요.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특히 수도 이전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기 부양과 관련된 건설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으로서의 내용을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뭐 일부 의견이지만 지화가피와 관련된 경기 부양과 연동된 내용에서의 종목들도 정책 관련주로의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당 기간을 두고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정책을 많이 내놓게 되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계속 관심을 가져가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정치 테마주가 아닌 정책주로의 앞으로의 전환된 흐름을
읽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대선 시즌이 오게 되면은 인맥주가 먼저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정책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좀 인맥주보다는 정책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그래도 우리가 전략을 삼기에는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대표님.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저희가 또 추경에 관한 이슈도 이제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선 시즌에는 이제 예산 확충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형태가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을지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큰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국내 증시에 대해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요? 네. 추경 예산이 뭐 10조, 20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추론하기로는 한 20조 정도의 추경을 반영해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건설주들 일단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고요. 여기에 유통주들도 굉장히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백화점 유통주들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음식료 업종도 가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주시장에서의 반응도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추경 확보를 통한 경기 부양 그리고 SOC 투자 이와 관련된 건설, 그러니까 건설 부분에서는 건축과 토목이 있는데요. 건축보다는 토목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개선된 우리가 이제 건설주를 판단할 때 이렇게 아마 그 무슨 건설이라고 붙어 있으면 다 건설주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건설자들이 사업을 추구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를 짓는 부분이 50% 그리고 토목과 관련된 그 SOC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는 사업부가 5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뭐 주택에 100% 올인된 회사들도 있고요. 토목만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 부양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건설사를 보게 될 때는 토목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서의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토목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아지는 형태,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최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추경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두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관한 이슈를 안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에 해당하는 기업을 볼 때는 토목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략들 같이 여러분들이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건요, 대표님. 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전 정부죠, 지금. 네. 이제 이 전 정부가 추진했었던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은 지금은 피해야 된다. 근데 대표적으로 원전도 좀 떠오르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 잡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달리 봅니까? 달리 본다고. 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의 여러 행정부에서의 정책들과 그 방향들을 보게 되면 전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걸 안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없었고요. 네.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부 상황에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네. 시나리오도 해외 수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내보다는. 이 부분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오히려 수출과 관련된 원전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좀 더 진행하는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한적으로 봐야 되고 이 위의 그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에서의 상황은 전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삼을 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제 1%못 미치는 상승률 나타냅니다.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감 시장 전략만 한번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 미국 시장의 반응도를 판단해서 오늘 장에서는 리바운드가 세게 나올 것을 다들 기대했었죠. 너무 약해요. 네. 그리고 아침 초반만 해도 그래도 긍정적인 네.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되밀리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판단하고 시장 자체는 어차피 그 반응에 있어서 전일 저점에서의 흐름에서 반등을 주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오르는 과정에서 오르내림의 과정이 진행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게 뭐이겠습니까?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많고 강하고 유효한 전략이 뭐겠습니까?
쉴까요? 시간이죠. 시간이죠. 개인 네.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대비해서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여유롭게 기다려보는 네. 시장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면 저희가 또 대표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요. 그런 시그널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조용히 또 우리 시장 한번 지켜보는 전략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2% 이상 강한 슈팅을 보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1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분을 좀 토해내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또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취하면서 지수 하방을 좀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일단 삼성전자로 먼저 이야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었죠. 숫자로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4% 증가해서 79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기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였고요. 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 3분기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발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5%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6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전망치가 5조 원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전망치보다도 33.5% 상회하는 성적을 공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호실적을 이끌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MX 사업부, 그러니까 모바일 경험 사업부 측에서 4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잘 견인했다고 합니다. S25가 출시한 지 정말 잘 팔렸죠. 21일 만에 100만 대를 팔아치우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역대 최단기록을 깼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디램 출하량도 굉장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 출하량이 늘어난 배경으로 중국의 이구 환신 정책이 가장 주되게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폭탄을 앞두고 선제적인 물동량이 늘어난 것 역시도 디램 출하량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배경으로 크게 4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먼저 첫 번째,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가 떨어지면서 1분기 실적을 좀 견인했었던 쪽에서 뒷받침을 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에서 지난 1월에 HBM의 중국 수출을 좀 못하게 했죠. 즉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구형 HBM 판매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HBM3E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서 실적에 좀 비중 있게 반영되는 시점이 하반기부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나 미국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었던 삼성전자 장중하대 55,000원을 뚫고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전체 유상증자 규모는 줄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영권 승계 논란은 해소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방안일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줄입니다.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으로 축소한다는 부분. 자, 그리고 축소된 1조 3천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화에너지는 4월 중으로 시가로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15%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시면 지난 2월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에게 지급을 했었던 1조 3천억 원은 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돌아갑니다. 당시에 한화에너지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 한화오션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1조 3천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새 아들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불거진 바가 있었죠. 자, 즉 정리하자면 이번 방안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불식시키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한때 7%를 넘어서 8%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어제였죠. 어제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27,800원으로 확정한다라는 공시를 내렸습니다. 이 공시에 따라서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2,800억 원가량입니다. 지난 11월에 5,50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최종은 결국에는 절반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MLB를 위한 신규 시설 투자에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MLB는 PCB 인쇄 회로 기판을 여러 층을 좀 쌓아 올려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7% 이상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히토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이 대미 보복 관세 34%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 미국은 중국에게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9일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미중 갈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노바텍이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그릴 리소스와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과 조선기자재입니다. HD현대가 미국의 최대 방산조선사와 MOU를 맺고 협력키로 했었죠. 자, 일단 맥쿼리 측에서도 또 내수 업종보다는 좀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방산과 같은 이런 수출 업종을 더 선호한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HD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인데요. 의료 AI 4사가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출범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협력 관계가 유지되며 단계적으로 그 협력은 확장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 AI 4사는 뷰노를 포함해서 셀바스 AI, JLK 그리고 메디아나입니다. 오늘 이 세 종목 모두 다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상황. 그 중에서도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재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들 지금까지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을 저랑 체크해 보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없을지를 점검해 보고요. 또 시장을 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준비된 자료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FMC 회의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C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물가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 역시도 주목을 해봐야겠지만요. 오늘과 내일의 일정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났고요.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는 좋게 나왔지만 2분기부터는 관세 리스크가 반영될 거기 때문에요. 실적에 관한 전망치들을 조금씩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현대제철의 총파업 이슈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력 있을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내일 일정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한 이슈가 방금 전해졌죠.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34%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맞불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똑같이 34%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34%의 관세를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50%까지 제시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고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에 절대 굴복할 생각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쉽게 풀어보자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에 관한 조정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 미국의 관세에 관한 협상일 텐데요. 그 협상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또 한 번 밀리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셔도 무리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시장 방향성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모멘텀이 있는데요. 구글에서는 클라우드 넥스트라고 하는 연례 행사가 지금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쪽에 관한 수급이 이어질 수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브리핑을 도와드렸었던 GTC 2025만큼 큰 행사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모멘텀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소화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또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에 관련된 종목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증권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뜯어보면서요. 주가의 바닥이 과연 어디일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의 주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리스크를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1년치 정도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본다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의 저점이 15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7만 원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관한 공포가 현대차에게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러한 공포와 막상막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인데요.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 관한 전망치들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실적 전망치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3조를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쪽에 관한 매출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판매량이 대략 10%가량 높아진 상황에서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역시도 좋지 않았잖아요. 고환율에 따른 그러한 실적 예상치들도 상향 조정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분기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저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부터가 관세에 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될 테고요. 2분기부터는 관세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현대차에 관한 영업이익률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표처럼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3조 9천억 원으로 기존의 전망치보다 낮춰 잡은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가격대가
저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관세가 반영된 이후에 조정된 그런 전망치가 2조 9천억 원, 대략 1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 현대차 측에서는 미국 쪽에 관한 판매하는 그런 자동차에 관한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판매 가격 인상 없이 이러한 판매량을 유지할 경우에요. 현대차는 연간 5.2조 원의 수익 손실을 감소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0%가량 가격을 올린다로 가정했을 때는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작은 3.8조 원 정도의 감소를 예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요. 미국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관한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들을 감안해 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현대차에서는 부품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더 감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삼성전자 실적이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죠.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2분기부터는 관세 리스크가 반영받으면서요.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실적에 관한 추정치들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역시도 하향 조정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표 주가는 33만 원이었는데 27만 원으로 조정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대차를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을 텐데요. 3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현대차는 관세 리스크를 받아간다라고 하더라도요. PER이 4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투자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증권가의 의견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등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 역시도 이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주주 환원이 조금 더 확대될 경우에 주가의 상승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는 게 현대차에 관한 긍정적인 뷰 중에 하나였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관세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현대차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에서도 또 한 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1분기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많은 매출처 자체가 미국 쪽의 매출처다라는 게 또 한 번의 리스크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의 저점은 어디 있지? 저희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 쪽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국내 증시가 현재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는 특히나 2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보여줬던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4월 4일 날은 1조 7천억 원,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4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어떤 종목군들을 많이 팔아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단연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투톱을 팔아낸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역시도 많은 물량의 매도 폭탄을 던져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을 한때 견인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요. 고평가에 관한 부담감이 있었었는지 외국인 역시나 발을 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3월 달에는 외국인이 되려 담아내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하지만 방산에 관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우리 시장에서 관련한 종목군들을 모두 다 팔아내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가 멈춰야지 또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자세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의 브리핑들도 살펴보시면서요. 저와 함께 추가적인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내용들 함께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